11개국에서 모두 367분이 우리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건이어서 오늘은 그 가운데 56건만 발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국에서 멀리 떨어져 태국에서 홀로 14살, 15살 목을 매어 그 꽃다운 나이에 생을 혼자 마련했다는 일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비유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적응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타국에서 살아남을 힘이 없었고 11살 나이에 실종되어 성애자한테 입양이 되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고들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제 입양은 범죄입니다.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들은 국가에 지켜야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 받아주십시오. 이어서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김정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해외 입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정부는 해외로 손쉽게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고 입양 기관은 여기에 편승해서 각종 불법까지 저지른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진화위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김유리 씨는 무릎을 꿇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83년 가정 형편 때문에 동생과 함께 보육시설에 맡겨진 김유리 씨는 이듬해 갑자기 친부모조차 모르게 프랑스로 입양됐습니다. 입양 첫날 동생이 멀미 때문에 구토를 하자 양부는 동생을 폭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해가지고 애가 9살짜리 애가 토를 했다고 얼굴을 그 통한 곳에다가 비비고 그걸 치우라고 해. 당시 11살이던 유리 씨도 이틀 뒤부터 성폭행과 학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5월 30일 날 도착하고 성폭행을 6월 1일 날부터 당했고 패턴이 없었어요. 그게 매일 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2주 동안 잠잠했다가 또다시 시작하고. 하지만 입양을 주선한 홀트 아동 복지회는 남매의 안부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홀트한테 전화는 한번 올 줄 알았고 아니면은 프랑스 파트너 에이전시 EDM 쪽 레자미 des enfants du monde 측에서 방문하러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사라진 남매를 찾아 나선 친어머니에게 홀트 측은 양부모의 연락처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을 돌려달라고 홀트에서는 서류 다 됐고 그리고 애들 죽으러 간 거 아니에요. 고등교육 받아가지고 다들 돌아와가지고 본인 찾으러 온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 그러면 주소라도 달라고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못 받으셨어요. 유리 씨는 18살이 돼서야 지옥이나 다름없던 집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록을 뒤지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설이 만든 유리 씨의 입양 서류. 부모가 행방불명됐다. 유리 씨 남매가 불황, 즉 떠돌아다니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명, 어머니 무명, 그리고 한양김. 이걸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홀트. 이게 호적동본 번역이에요. 만약에 저를 이 기아로 이 서류를 가정법원에서 기아로 만들어줬으면은 모든 한국 입양인들한테 같은 서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홀트 아동복지회에 입양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홀트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 호적 제도를 악용해 가족이 있는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서류 조작은 유리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입양인에게 발생을 한 문제입니다.
고아호적이라는 것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되고 부모님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요. 지난 1975년 5월 집 앞에서 잃어버린 6살 딸 경아 씨를 평생 찾아 헤맸던 어머니. 1시간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경찰서가 나와. 그 3살짜리 끌고 하나 없고 6개월짜리 없고 이렇게 하고 거기를 매일 혹시 우리의 연락 온 데 없을까요? 라고. 경아 씨는 제천의 한 시설에 넘겨진 뒤 고아로 조작돼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여보야,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조그만 게 이렇게 커서. 아니 고아호적이라는 걸 왜 만드냐고. 지 부모가 있고 생사람 갖다가 얘를 고아를 만들어서 입양 보내려고 정부에서 도장 찍어서 서류를 만들었어. 진아이 조사에선 전국 곳곳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건물에서 버려진 아이로 발견했다고 조작한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건물의 주소지는 입양기관 사무실이었습니다. 고아라고 하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얘는 버려진 아이, 부모가 없는 아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절차를 아주 단순화시키고 어떤 질문도 없게 만드는. 해외 입양이 국가가 묵인하는 인신매매처럼 변질되며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 고아와 혼혈아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시작된 해외 입양. 정부는 양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입양기관이 대신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대리 입양을 허용해 2달이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들이 비행기 좌석 벨트에 묶여 국경을 넘었습니다. 철저하게 양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아동의 출신 국가에 들어와서 면접 절차 거치고 여러 가지 그 기관에 방문해서 그 절차를 통과해야지만 입양을 보낼 수 있다라고 요구하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아동을 보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한 방식입니까? 입양 과정 중에 아이가 숨지면 그냥 죽은 아이의 신원으로 다른 아이를 바꿔보내기도 했습니다. 덴마크로 입양된 손은주 씨 역시 거의 평생 자신의 이름을 이은경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이미 숨진 다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It was a huge shock for me to find out that everything that I talked to my adopted parents about and everything I talked to people about was not true. 왜 이렇게 아이들을 빨리 많이 보내려 했을까? 덴마크의 1975년 신문. 한국에서 온 건강한 아이의 가격이 쓰여 있고 장애 아동은 할인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입양아들은 비싸게 팔아넘길 수 있는 수출 상품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3,000불에서 4,000불을 받고 추가로도 더 받았다. 3,000불, 4,000불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임금이냐. 1,450불에서 2,000불만 해도 당시에 한 명의 성인의 사회초년생의 연봉 정도가 되는 돈이었어요. 국내 입양 절차가 깐깐한 서구 국가들에게 한국은 손쉽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아기를 입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조사 한 다음에 자기 소개글을 써서 그 친생모가 아이의 엄마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미리 만나고 그리고 입양하고 나서도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이냐 또는 어떻게 연락할 것이냐 이런. 북한마저 우리나라가 아이를 수출한다고 조롱하자 정부는 입양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무렵 덴마크의 기밀 문서. 1976년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한국의 고위 인사가 덴마크를 찾아와 유엔사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에 반대해 우리나라를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덴마크 정부는 입양 쿼터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hey wanted help in support against North Korea. And the Danish government said, yes, of course we will help you, we will support you, but we would like something in return. And the Korean children were given in return. So this is the part we call baby diplomacy. This was as a, what call it, they traded political support with the children.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입양아가 민간 외교 사절이라는 등의 이유로 쿼터제를 없앴고 해외 입양은 다시 급증했습니다. 한 해에 8,000명, 신생아 10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입양 기관들은 병원이나 조산원까지 가서 온갖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1988년 정부의 입양 기관장 회의 자료를 보면 병의원, 조산소, 동사무소 등의 사례금 또는 분만비 등을 지급해 기관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인신매매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여행을 보내주고 모든 뭐 판촉의 뭐 행사를 후원해주고 이런 거로 병원에 서로 경쟁적으로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의료기관들은 부모들에게 아이가 아프니 해외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자고 하거나 심지어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And they told her that I was dead, that I was stillborn. I was in a big shock and I wasn't sad. I just got so angry about it, about this unjustness. 당시 정부가 권고한 입양비는 1,450달러. 하지만 입양기관들은 3,000에서 4,000달러의 알선비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입양기관들은 막대한 부동산 취득에만 전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입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은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묵인한 사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정부 추산 17만 명, 민간 추산 2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5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20만 명이다. 그래서 이 제도의 몸통이 한국이다. 그 오리진과 확산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들은 국가에 계셔야 됩니다. 결국 입양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Lack of documents is actually the violation of itself. Not knowing our background story, that is a violation of itself. 해외 입양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56명뿐.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 보류 결정을 내렸던 42명 외에 조사 중이던 269명까지 311명에 대한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료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짜 본인의 배경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몰라서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피해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입양아 수입국이었던 노르웨이는 지난달 한국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Because the purpose of our investigation is really whether Norwegian authorities have exercised sufficient control over inter-country adoption and whether illegalities and other less than good practices have appeared. 덴마크는 의회 차원의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with the Danish investigation is actually to place legal responsibility. The Danish Parliament wants to know how this could happen and who were responsible for this.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진실 규명은 3기 진아이가 출범하지 않는 한
이렇게 끝나버릴지 모를 처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록 관리가 부실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는 아동이 입양을 가고 나면 끝이다. 다시 찾을 일이 없다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입양인에게 탯줄과도 같은 기록은 정체성을 찾으러 가는 길의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Who does not know where they came from? Who does not know, mom and dad or their siblings? This is so basic. Without this, then we hardly exist. This is the beginning to our lives. 상실된 기록의 피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엄마가 입양의 고통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엄마의 고향을 찾아온 마리킴 씨. And especially when I visited Gwangju for the first time, I felt it was so special. I was so obsessed with everyone's face. I was thinking, oh, maybe Gwangju people have like more rounder face, or like their lips are like this way, like my mom. And it felt so sad, but also like a small present that I could see some similarities with my mom. 하지만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찾는 일조차 너무 어려웠습니다. But I'm part of my mom, so why can I not access that part of my family? And I asked to the NCRC if I could apply for the DNA test, but they denied because I'm not an adoptee. I'm not a missing child. So maybe she is still looking for my mom or wish to know information about my mom. 스트레이트가 만난 입양인 2세들은 이런 경험을 슬픔, 상실, 공허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ulturally, linguistically, legally, through that double barrier, because the adoptee already has that, right? And then we are even below that it makes it feel so inaccessible, and that we have this void inside ourselves that feels so difficult to describe. I think it's just silenced grief. I think it's just grief, For what was lost. Not only do we lose a family, but you lose the culture and the country and the language. I think meeting other adoptees and children of adoptees, all of a sudden this void, there was like this light and this connection. And I was like, oh my God, like I'm not alone and I'm also not crazy. This is what it means to be alive. Like this is what it feels like to have roots. This must be how other people feel their whole life. 더구나 입양 기록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생후 5개월에 프랑스로 입양된 마티유 성탄 씨. 작년부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이명과 근육 경련, 환각까지 겪고 있습니다. 유전성 질환인지 알아보기 위해 친부모의 정보가 절실한 상황. 입양 특례법에도 의료 목적 같은 특별한 경우엔 친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입양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J'ai seulement besoin de savoir s'il y a eu des insomnies rebelles conduisant à la démence, à la mort dans les familles de mes parents biologiques ou des maladies génétiques rares liées au sommeil. 하지만 입양 정보를 관리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아직 부모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사람의 생명과 아동의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부모를 못 찾는 것도 아니고요. 버젓이 살아있고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못 준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입양 피해자들의 기록은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아동권리보장원은 외부 업체에 2013년부터 10년간 86개 보육시설의 입양 기록을 전산화하는 일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친어머니의 주소를 전라남도에서 서울로 아예 다르게 쓰거나 심지어 아이의 성별도 틀리게 돼 있었습니다. 친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잘못 쓰고 누락한 경우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입양되기 전 중요한 기록들이 훼손된 건데 검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20년과 2021년은 스캔 자료의 절반이 백지였습니다. 원본 파일이 담긴 외장 하드가 분실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장하드가 있어요, 그러면? 외장하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유실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점 다시 한번 정정을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스트레이트 팀이 확보한 아동권리보장원의 내부 문건. 전산화 작업이 된 것보다 원래 자료가 50%가 더 많은데 스캔 완료된 자료가 뭔지도 특정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전산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있는 데이터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양인들이 본인의 이제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저도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올해 7월부터는 홀트 등 4개 입양기관의 모든 입양 기록이 보장원으로 이관됩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국유지 2만 5천 제곱미터에 기록관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보장원장이 현장 답사도 했지만 계획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에서 내부적으로 아직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보류가 됐는지 묻자 보장원은 복지부와 기재부, 보장원이 합의한 내용이 아니며 당시 기사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록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임시 서고로 쓰려는 곳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로 입양인들이 찾아오기 불편한 외딴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용도인 거예요? 냉동 창고인 거죠. 오실 때마다 이제 같은 거 저거 곳이 막 있는데. 건물 전체를 냉동 창고로 쓰던 곳. 오래된 문서들을 보관해도 될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이제 저온 창고가 아래층에 있어서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항온 항습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여러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잘 될지 안 될지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하중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면적을 갖췄으며 비교적 도심과 가까워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결국은 그 20만 명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 권리 수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